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공부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저는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의미합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아서는 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이 많은 사람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나 혹은 일 처리를 할 때 그 일이 쉬운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척척 박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지식은 많지만 지혜롭지는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부의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부의 목표가 만일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쌓는 공부를 위주로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삶을 좀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생각 혹은 행동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을 위주로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뛰어나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두 방면 모두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했는데요.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경물치지란 지식을 쌓는 공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물들에서 관찰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공부입니다. 유학자들이 이런 원리를 탐구한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치를 통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이치가 어떠한지를 반출시켜 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의 정심은 나의 마음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들의 원리를 탐구하고 그로부터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좋지 않은 생각이 있는지 혹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잘 내 마음을 수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다스려서 그 선함이 사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유학자들은 찾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을 수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수양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만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저희를 키워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노력을 해야 하고 더불어서 나와 피를 같이 나눈 나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로서 대우해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공부의 종류에 대해 정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수신은 자신을 닦는 공부입니다. 재가는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공부이고요. 치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평천하는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이러한 공부의 과정을 통해 유학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 네 가지 책은 사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유학자들의 생각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였습니다. 그들은 이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이치를 궁구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에 대해 그들 나름의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네 가지 책은 과거 시험의 과목이 되기도 하고 답안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가지 서적에 관통하고 있는 사상을 바탕으로 과거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답을 작성했을 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당시에는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과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을 바르게 하고 사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평화롭게 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의정심, 수신, 재가, 치국, 그리고 평천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만이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관원이 되어서 나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곡이인은 이 과거 시험에서 몇 차례나 1등을 합니다. 어렸을 때의 일화에서 알 수 있었듯 그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아주 지극했고 형제들 간의 우애도 매우 돈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총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는 불교를 공부하고 난 이후부터 전보다 더 유학의 이론을 면밀히 탐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과연 과거에서 몇 번이나 1등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까요? 지난 시간 율곡이이가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죽음으로 인해 불교에 잠시 빠져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불교 공부를 그만두고 나와서 율곡은 외할머니께서 계신 강릉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성리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던 율곡이이는 23살에 퇴계 선생님을 도산에 찾아가 뵙습니다. 이 만남은 가히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퇴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1501년 경상북도 예안, 지금의 안동지방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남달리 총명했기 때문에 그는 독서를 주로 즐겼고 모범생으로 자랐으며 12살 때는 논어를 익힐 정도로 학문의 수준도 높았다고 합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벼슬길에 나아가서 중종과 명종, 선조 등 조선의 제11대, 제14대 임금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는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선조에게 성학십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선현과 자신의 유학 사상을 한데 모은 것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퇴계이황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학자로서 동방의 주자라고 칭송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퇴계이황을 단순히 주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자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도 이기이원론이라는 것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법칙인 리를 기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로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한 영남학파는 중부지방의 기후학파와 경쟁하며 주리론을 더욱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줄에 조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학파와 기후학파라는 말이 마지막 줄에서 나옵니다. 영남학파는 설명드렸듯이 영남지방에서 퇴계이황의 이론을 계승한 학파입니다. 기후학파는 기호지방, 오늘날의 경기도 및 충청도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율곡이이의 이론을 계승한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는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철학사를 파악하는 분류 방법 중 하나가 되기도 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파의 종주, 즉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생님의 만남은 아주 특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두 선생님은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율곡이인은 퇴계이황을 찾아가 주일무적 그리고 응접사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일무적이라는 것은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여서 잡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율곡이인은 성악지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누군가 주일무적을 물었다. 그러자 답하기를 다만 치달리지 않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생각하려고 해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는 것과 같다. 학문이라는 것은 다만 전일해야 한다. 설씨가 또 대답한 부분에서 첫 걸음을 가면 마음이 첫 걸음에 있고 두 걸음을 가면 마음도 두 걸음 위에 있는 것을 경이라고 한다. 만일 첫 걸음을 걸으면서 마음을 두세 걸음 밖에 두고 두 번째 걸음을 걸으면서 마음이 대여섯 걸음 밖에 있으면 경이 아니다. 글을 쓴다든가 처사를 하는 것 같은 일도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첫 글자를 쓰면 마음이 첫 글자에 있고 첫 일을 할 때는 마음도 첫 일에 있어서 일마다 전이라면 이것이 바로 경이다 라고 하였다. 네, 이 글을 통해서 보면 주일무적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응적사물이란 말 그대로 풀면 사물에 응접하다, 즉 사물에 접촉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때 사물이라는 단어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물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물은 사사물물, 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물건들을 모두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율곡이이가 퇴계이황에게 응접사물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혼자 있을 때의 마음 공부와 혼자 있지 않을 때, 즉 어떤 일에 있어서 상황을 대처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율곡이이와 퇴계이황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 두 사람은 서찰을 주고받으면서 거경 궁리와 중용 대학의 집주와 성악식도 등의 학설을 변론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퇴계가 자신의 옛날 의견을 저버리고 율곡의 설을 따른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렸던 율곡이이의 학설을 퇴계이황이 수용을 한 것인데요. 퇴계이황은 자신의 문인들,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율곡이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특한 인재가 한량없이 많지만 옛날 학문에 마음 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대처럼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젊은 사람이 바른 길에 발을 내디뎠으니 앞으로 성취될 바가 어찌 정해진 한계가 있겠는가. 천만 번 부탁하니 스스로 더욱더 원대한 뜻을 기약하라. 자신보다 나이가 정말 많았던 스승인 퇴계이황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율곡이이는 과거 시험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9마당에 장원한 사람, 구장장원 혹은 구도장원, 9번 장원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요. 과거 시험에서 9번이나 장원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원은 13살 때였습니다. 율곡은 13살의 나이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장 발전력을 칭찬했다고 하는데요. 막상 율곡이이는 그런 것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8년 후 율곡이이는 진사시 복시도 합격했습니다. 이제 초시와 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사시는 시와 불을 짓는 시험으로 초시와
복시 두 차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관리 임용과 직결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성균관이라는 교육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수능과도 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진사시에서 합격한 이후에 2년 후에 율곡은 별시의 초시와 복시에서 장원을 하게 됩니다. 별시는 정기적으로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나라에 경사가 생겼거나 인재가 필요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험인데요. 율곡이는 이 시험에서 장원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당시 썼던 천도책이라는 글은 당시 중국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좋은 글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질문. 바람은 어느 곳에서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해 율곡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대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은 모두 기입니다. 음기가 엉기고 모여서 밖에 있는 양기가 들어가지 못하면 돌고 돌아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기운은 비록 말하기를 간 쪽 방향에서 나와서 곤 쪽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나 그 음이 모이는 것이 정한 곳이 없으므로 양에 흩어지는 것도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큰 땅덩이가 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찌 한 방위에만 얽매일 것이겠습니까? 동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만물을 기르는 바람이지만 그렇다고 동쪽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숙살하는 바람이지만 그렇다고 서쪽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에 새 집을 짓고 빈 구멍에 바람이 불지만 그렇다고 빈 구멍에서 처음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자의 말씀에 올해 우레는 일어나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였으니 저로서는 바람이 흔들흔들하고 살랑살랑하는 것은 기가 부딪히면 일어나고 기가 쉬면 그치는 것으로 당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용은 하늘의 도, 당시의 기후, 그리고 별자리 등에 대해 율곡이가 쓴 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에 대한 율곡이의 답입니다. 그 내용이 기라는 개념, 음기, 양기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대인들이 쉽게 과학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가 논리정연하게 논리를 전개시킨 모습을 보면 얼마나 총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율곡은 4개의 시험에서 장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진사의 초시와 복시에서 장원을 받았고요. 별시에서도 장원을 받았습니다. 갑자년 29세 율곡이는 사마시의 초시, 복시, 진사시의 초시, 그리고 문과의 초시, 복시, 저시에서 모두 장원으로 급제를 하였습니다. 앞서서 4개의 시험을 장원을 하고 당해의 5개의 시험에서 장원을 하면서 구도장원, 구장장원의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마시의 초시, 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마시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는 생원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오경에 대한 뜻과 사서에 대한 의심들을 제목으로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는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험에서 각각 100명씩을 뽑았다고 하는데요. 진사시와 마찬가지로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 앞서 문과에 급제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급제와 동시에 전원 임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해서 거의 예외 없이 잘 지켜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급제 직후에 장원을 제외하고는 권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 등에 배치돼서 일종의 견습 기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임용은 보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마치 공무원 시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율곡이는 28살에 문과 시험에 장원하면서 호조 좌랑이 되었습니다. 호조 좌랑은 호조라는 관청의 관직 중 하나인데요. 호조는 조선시대 정의품 아문인 6조의 하나로서 호구, 곡물, 부역, 전량, 식화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는 29살에 이렇게 호구조사, 곡물에 대한 조사 등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백성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관직을 수행하고 있던 율곡이에게 명종은 석갈 등용문이라는 글재를 내놓고 글을 지으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이때 율곡이는 30운 율시를 지어 바쳤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명종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특별히 많은 상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29살에 관직에 오른 율곡이의 시 짓는 실력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옷을 풀게 등용되어 어명에 응해 제하다. 이명 수조 해 동천 사리에 밝게 우리나라 하늘에 베풀어 비추니 공력 개원 19년 봉항의 연대 문을 여신 지 19년이로구나. 정돈 이의 조옥초 하늘과 땅 정연히 머무니 해와 달이 보호하고 소회 오휘 취규전 밝게 도는 다섯 행성이 별의 궤도에 모이는구나. 희희 물류 춘대락 화목하게 영토를 살피시니 춘당대는 편안하고 제제인가 한록편 많고 성한 백성들이 한록의 시문을 노래하네. 우시운행 형품이 구름 내려 비를 베푸니 물품은 성하게 형통하고 천류도나 찰어연 흐르는 내 힘써 교화하고 물고기와 솔개 살피네. 경방기사 미륜필 나라를 다스리며 이미 신하들 두루 다스려 보필하고 속백 방구 측루현 예물로서 미천 하나마 어진이를 널리 구하셨네. 고옥 총간 조상외 옥을 구하여 늘 환대하니 조정 형편은 뛰어나고 고반수복 노림천 은거하니 누구와 돌아와 임춘에서 늙어갈까. 고신 조철 국민자 외로운 신하로 일찍 엮어 궁핍한 백성 의지하고 하학 도연 두간편 아래를 배우며 다만 좀먹은 문서와 책을 연구하였네. 시패류가 풍감수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 시경 육아편을 폐지하고 가무 유부 연위전 집에는 유부도 없어 벼루를 밭으로 삼았다네. 간관 활개 장취옥 가난을 받았으니 살아나갈 방도로 항상 옥밥을 짓고 호락 허명 부직전 쓸모없는 헛된 이름 돈을 주고 치르진 않으리라. 관국 종충 다사열 나라에서 보며 권하여 채우니 많은 인재들 들어서고 입신 난치 오운변 입신 양명으로는 오색구름 곁으로 오르기 어렵네. 횡경 괴흠 담천설 경서를 펼쳐도 모자라고 부끄러운데 변론만 잘하고 병필 참무 낙지연 붓을 잡으면 종이에 두르는 연기도 없이미 부끄럽네. 삽금 기년 노점액 세 번째 등급도 실패하였으니 몇 년째나 노력하였으나 구소 금일 시등산 오늘에서야 비로소
높은 하늘에 신선이 되어 오르네. 발룡대사 승언학, 용을 부여잡고 자랑하며 높은 학이 오름을 흉내내며 석갈 진동 탈각선, 갑옷을 벗으니 참으로 매미가 허물을 벗음과 같구나. 존몰 피영 비감집,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예를 입으니 슬픈 느낌 모이고 친붕 송이 경성련, 친한 벗들 기쁘게 전송하며 할애하는 소리 이어지네. 평창식벽 제수효, 반딧불 창에 쓴 음식 먹으며 제주 본바다 이루었으니 운로 고차 감착편, 구름길에 수레에 기름치고 감이 채찍질 시작하네. 소지 기무 강해치, 본래 품은 뜻에 어찌 간과 바다로 향함이 없으리요. 단침 지향 곤룡현, 참된 정성은 다만 임금의 곤룡포 향하여 매달리네. 네, 이제 천천히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석갈이라는 것은 천복, 천한 복식인 갈옷을 벗는다는 뜻으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평민의 옷을 벗고 새로이 관복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문과에 급제하여서 처음으로 벼슬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용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신 출세의 관문, 즉 뜻을 펴서 크게 영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이라는 것은 살이 아주 밝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금의 총명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해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발해의 동쪽이기 때문에 해동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봉력이라고 하면 봉황은 천시를 안다는 뜻에서 챙력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즉 달력, 챙력, 천시의 의미입니다. 이의라는 것은 양과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옥촉이라는 것은 사철의 기후가 고르고 해와 달이 고르게 비치는 것을 옥촉이라고 합니다. 촛불촉자를 씁니다. 오의라는 것은 5가지 위를 의미하는데요. 지구에서 가까운 5가지 위성, 금, 목, 수, 화, 토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히라는 것은 화목한 모양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요. 조금 재밌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즐거울 때 히히하고 웃는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춘대라고 하면 춘당대, 즉 창경궁 안에 있는 대고요. 제제라고 하면 많고 성한 모습, 엄숙하고 엄장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할록이라는 것은 시경대하, 문왕지 10, 주문왕의 덕을 노래한 시 중 하나라고 하고요. 돈화라는 것은 백성을 두텁게 교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어연이라는 것은 솔개가 하늘 높이 날고 고기가 물에서 활발하게 노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속백이라는 것은 나라 사이에서 서로 예를 갖춰 방문할 때 공경하는 뜻으로 주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층루라고 하면 미천한 사람, 신분이 조금 미천한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서경요전에서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상이라고 하면 조정이 처하여 있는 모양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조상님 할 때 조상과는 그 한자어가 다릅니다. 고반이라고 하면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한 현인을 이루고요. 임천이라고 하면 숫과 샘, 숲속에 있는 샘물, 은사의 정원을 뜻한다고 합니다. 고신이라고 하면 임금의 신임을 얻지 못한 외로운 신하를 의미하고요. 궁민이라고 하면 궁핍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유부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세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호락이라는 것은 속이 텅 비어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직전이라는 것은 맞돈,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자리에서 값을 치르는 돈을 직전이라고 하고요. 입신이라는 것은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담천이라는 것은 말에 능해서 변론을 잘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점액이라는 것은 이마에 상처를 입는 것인데 시험에 낙제했을 경우 그리고 출세 경쟁에서 조금 이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점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발룡이라는 말은 훌륭한 임금이나 세력에 있는 사람을 도움으로 출세하는 일을 의미를 하고요. 형창이라는 말은 공부하는 방으로 반딧불이가 창에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로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로는 구름이 오고 가는 길을 의미하고 입신 출세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소지라는 것은 힐소자를 써서 본래 원래 가지고 있었던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단침이라는 말은 단성, 거짓됨이 없는 참된 정성, 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정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급 기년 노점액 3번 등급도 실패하였으니 몇 년째나 노력하였나. 그소 금일시 등산 오늘에서야 비로소 높은 하늘에 신선이 되어 오르네. 발룡 대사 승헌학 용을 부여잡고 자랑하며 높은 학이 오름을 흉내내며 석갈 진동 탈각선 가롯을 벗으니 참으로 매미가 허물을 벗음과 같구나. 이 구절은 길고 긴 시 중에서 저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었습니다. 3번의 실패와 몇 년간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 끝에 높은 하늘에 신선이 되었다는 구절. 용과 학에 둘러싸여 과거에 있던 가롯을 벗어던지고 입신양면의 문을 통과했을 때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율곡이가 불교 공부를 그만두고 강릉으로 내려와 다시 유학을 공부하게 된 이야기. 율곡이가 9번이나 과거에서 장원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율곡이가 과거에 급제한 후에 명종의 명으로 지은 석갈 등용문이라는 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화들을 통해 율곡이가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는지 그 시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은 더 재미난 일화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